결론은 뭐냐면 딥러닝에 특화되어 있다는 이유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쌓아 올린 어떤 노하우가 그런 초격차가 따라잡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서 아는 척 좀 하기 위해 공부하는 허석사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하락으로 굉장히 힘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인공지능 분야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힘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인공지능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원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트리의 송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투자라는 걸 하기에 앞서서 투자를 할 때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 AI 말은 많이 듣는데 AI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AI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는 사실 저는 전공자니까 비전공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잘 모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댓글이나 이런 걸 많이 보면은 위기감이나 이런 걸 많이 좀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AI라는 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하고 그 구체적으로 작동 방식이 어떤지 알면은 얘가 어디까지 한계가 올지, 그러니까 얘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조금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지금 AI가 막 성숙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한계를 이렇게 막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8월 5일에 제가 캡처한 주가인데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다 내려가긴 했는데 테크주도 많이 내려갔죠. 뭐 이 이후로 여러 가지 뭐 전쟁 이슈 이런 것도 있었는데 AI 버블이니 뭐니 하는 다양한 악재들이 껴져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성형 AI를 좀 생각나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해봤어요. 다양한 테크 기업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오픈 AI가 있죠. 오픈 AI가 2022년 말에 챗GPT라는 생성형 AI를 이제 출시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됐죠. 저는 아무래도 연구자다 보니까 오픈소스를 위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스테빌리티 AI에서 나온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모델을 쓰고 뭐 비교군으로는 파이어플라이 같은 것도 쓰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제 기업별로 생성형 AI를 막 우후죽순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비판이 있거든요. AI 버블론에 의하면 이게 실제로 업계에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냐? 그림만 만들다 끝나는 거 아니냐? 결국엔 엔비디아만 돈 버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실제로 소득을 가져왔는지 그거를 좀 판단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업계 종사자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텍스트를 제외하면은 기술이 성숙되는 단계다. 그러니까 제가 프리랜서 통계를 좀 봤는데 실제로 번역이나 이런 텍스트를 다루는 수요는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많이 대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이미지나 특히 비디오를 만드는 AI는 이 기술이 많이 성숙되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인간이 만드는 퀄리티에는 못 미치는 거죠. 아직은 좀 부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티가 나죠. 네. 그래서 그런 이유 하나랑 두 번째로는 AI 기술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얘가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쌓기 시작한 히스토리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버블이다 아니다는 아직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크주를 이끄는 CEO들, 리더들의 생각은 어떨까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구글 CEO는 과소 투자가 과잉 투자보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냥 나는 모르겠고 GPU 사겠다. 이렇게 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MS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런 테크주의 리더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저 오른쪽에 투자 회사들이 있죠. AI 거품이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고 있다. 너네가 지금 GPU를 천문학적으로 사고 있는데 이걸로 돈 번 게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희도 기술을 지금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초격차를 내려고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기술이라는 게 격차가 나기 시작하면은 따라잡기가 정말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테크주의 리더들은 이런 거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AI 기술에서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나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하이프는 이제 하이보이 할 때 하이프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이브는 이제 과장 광고 이런 뜻이고요. 가트너는 회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트너라는 회사에서 보통 기술이 이런 추세를 맞으면서 정착을 하더라라는 관찰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고요. 환멸의 단계에 왔다라는 관찰이 좀 많았어요. 환멸의 단계라는 게 지금 가운데 보이는 디sillusionment라는 그러니까 엄청 기대가 올라와 있다가 별거 아니네 하면서 쭉 내려가는 그 순간
이 모든 기술의 숙명이 그렇다더라. 약간 이렇게 정립을 해놓은 겁니다. 가트너라는 회사에서. 닷컴 버블 사태가 정확히 이랬었고 AI도 이렇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예측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아직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와 그 다음에 전반적인 기술이 성숙되는 중이고 또 통계적인 데이터를 쌓기 위한 히스토리가 짧고 세 번째로 GPT를 제외한 그러니까 챗봇을 제외한 마땅한 사업 모델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제 환멸의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그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환멸의 단계를 지나면서 이제 성공적인 사업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결국에는 그러면서 AI가 저희 실생활에 이제 밀접하게 활용되는 순간이 결국엔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살아남는 기술이 진짜 진정한 기술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시점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필터링을 거친 다음에 살아남는 회사들이 이제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닷컴 버블 때 많은 IT 회사가 막 생겼다가 결국엔 거의 다 망하고 뭐 구글이라던가 이런 네이버라던가 이런 회사들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일 테마는 그 AI 기술을 대하는 기업들의 어떤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방향? 그리고 기술 동향이랑 전반적인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AI는 하드웨어 빼고는 논할 수가 없는 기술인데 기업들이 인프라 투자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좌측 기사를 보시면 챗 GPT 하루 유지 비용이 9억 원이래요. 엄청 많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1년 연구비 예산을 여긴 하루 만에 태우는 그런 상황인데. 좀 허탈한데? 네네. 근데 이제 농담이고요.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렇게들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초거대 모델 파라미터가 뭐 1000억 개가 넘는다더라. 그래서 GPU가 많이 필요하다더라.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이 엔비디아한테 막 주문 물량을 넣죠. 근데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GPT-3는 파라미터 개수가 1750억 개고 GPT-4는 미공개입니다. 훨씬 많겠죠. 뭐 조개로 추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파라미터라는 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신경망 구조라는 게 있는데 이 신경망 구조를 이루는 연결선 하나하나를 파라미터라고 해요. 이따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일단은 좌측은 이제 그 GPT라는 초거대 모델을 활용하는데 하루에 엄청난 돈이 든다. 그리고 우측 그림은 딥러닝 시대에 진입하면서 저기 파란색 그 구간 있죠. 저 시대에 진입하면서 컴퓨팅 그 리ኳ이어먼트 그러니까 필요 수준이 갑자기 기울기가 확 변하죠.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기술의 특성이 엄청난 계산량을 요하는데 그게 왜일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런 추세 때문에 이제 개인이나 학교 연구실 레벨에서는 인간이 쓸만한 최고의 성능을 내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 인프라, GPU라는 애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뭔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컴퓨터를 이루는 계산 장치가 되게 많은데 좀 대표적으로 CPU랑 GPU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게 CPU고 오른쪽에 있는 게 GPU고요. 근데 이제 둘이 역할이 다른데 CPU는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그러니까 두뇌 역할을 맡는 친구고 그래픽 카드도 물론 계산을 하긴 하는데 그래픽 카드는 컴퓨터 전체를 다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어떤 게임이나 이런 걸 돌릴 때 모니터에 그래픽을 계산해서 뿌려주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래픽의 전문가인데 원래는 그래픽 계산만 하려고 만든 거죠. 의도는. 근데 이제 일단 이거에 대한 구조는 차치하고 이런 비유를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코어 개수를 써놨잖아요. 코어 개수를 써놨는데 CPU는 지금 인텔 i9 저 아키텍처가 코어가 24개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H100은 16,000개잖아요. 엄청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둘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많이들 비유를 하는 게 CPU의 코어는 수학 교수님이다. 그래서 수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픽카드의 코어는 초등학생이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 100명이랑 수학 교수님 1명한테 수학 문제 100개를 풀라고 해요. 그럼 누가 더 빨리 풀까? 초등학생 100명이 훨씬 빨리 풀어요. 산수 문제는. 산수 문제로 네. 했을 때. 어려운 문제는 못 풀죠. 어려운 뭐 대학 수학 이런 건 못 푸는데 산수 문제 100개를 교수님 한 분이랑 초등학생 100명한테 던져줬을 때 초등학생 100명이 더 빨리 풀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픽카드는 그래서 코어가 많은 거예요. 간단한 산수 문제를 병렬적으로 빨리 풀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런
그림을 많이 처리를 하잖아요. 네. 저도 그림을 많이 처리를 하는데 AI 가지고 그림을 처리한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컴퓨터는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그림을 처리를 하죠. 근데 한 장의 그림은 이제 각각의 너비와 높이를 가지고 있죠. 만약에 너비가 1280이고 높이가 960이다 하면은 점의 개수는 너비와 높이를 곱한 값이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예제 같은 상황에선 100만 개 정도의 아, 그 픽셀이 있는 것이고 각 픽셀은 빛의 삼원색 레드, 그린, 블루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숫자의 개수는 대략 한 360만 개 정도 되겠죠. 굉장히 많죠. 그래픽카드는 이런 굉장히 많은 애들을 모니터에 뿌려주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뜯어보면은 그림상에서 한 개의 점을 이루기 위해서 3개의 픽셀 값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가로로 1280번, 세로로 960번 반복돼서 그림을 형성을 하고 그래픽카드는 아까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16,000개 정도의 코어를 사용해서 이 그림을 분할해서 각각 스케줄링해서 던진 다음에 연산해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좀 무슨 말씀이신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고등학교 때 행렬 혹시 배우셨나요? 네, 저도 배웠던 교육과정이었는데 그 행렬이 2차원이잖아요. 그래서 5 곱하기 5 행렬이다 하면 이제 저기와 같은 단위 행렬을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딥러닝에서 다루는 건 텐서라는 앤데 그냥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행렬은 2차원이지만 행렬보다 그냥 차원이 많다 그런 구조를 그냥 텐서라고 할게요. 그냥 행렬 비스무리하네 그런 걸 텐서라고 하고 딥러닝 과학자들은 이제 이런 텐서를 하루 종일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측 그림은 어떤 그림을 저런 텐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픽셀에 저 숫자 3개가 들어가죠. 저 행렬 자체가 컴퓨터가 보는 그림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네요. 저런 뭉텅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런 뭉텅이를 GPU가 가지고 있는 몇만 개의 코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그림을 자를 수 있잖아요. 네. 그림을 잘라가지고 각각 할당을 해준 다음에 병렬적으로 초등학생 100명이 한 방에 처리하듯이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CPU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CPU도 병렬 처리가 가능하긴 한데 코어가 적죠. 네. 근데 일단은 코어를 하나만 쓴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코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왼쪽 위에 있는 숫자부터 쭉 진행합니다. 정말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그림 한 장 처리하는데도 뭐 맨 왼쪽 위에 255, 76, 64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존재를 하는 그림의 거예요. 선명도가 높아질수록 더 오래 많이 걸려. 해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가 느려져요. 메모리도 많이 먹고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소에서 하루 종일 이런 텐서 모양 계산하고 디버깅하고 이게 약간 코딩 적성이랑 좀 별개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하루 종일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비전 AI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계산을 맨날 하거든요. 이런 게 좀 맞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텐서를 저 오른쪽에 보이는 심층신경망이라는 이제 구조랑 연산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딥러닝 파라미터가 어떤 연결 개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 그 동그라미들 있죠. 네. 저 동그라미를 그냥 노드라고 하면은 노드와 노드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선이 있잖아요. 네. 저거 하나하나가 다 파라미터인 거죠. 저 파라미터의 개수가 GPT-3는 1750억 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왼쪽도 숫자가 300만 개잖아요. 네. 오른쪽은 적게는 몇만 개, 많게는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런 거 응답을 기다리는데 하루 종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네트워크도 텐서로 보고 텐서 모양으로 바꿔서 처리를 하죠. 그래픽 카드로.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은 양의 텐서와 텐서를 병렬 연산하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게임 그래픽만 이제 구현을 하다가 갑자기 딥러닝의 대두로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엔비디아의 GPU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왜일까? 그러니까 사실 GPU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좀 있어요. 뭐 AMD도 있고 인텔도 조금 할 수 있죠. 왜 엔비디아의 GPU가 딥러닝에 특화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하드웨어 바로 위에 올라가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조금 이유가 존재하는데 이 그림만 보시면 사실 무슨 그림인지 알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드웨어를, 그러니까 컴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저희가 컴퓨터를 설치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맨 먼저 뭘 깔죠? 그 OS? 네, 윈도우를 깔잖아요. 윈도우나 뭐 그 맥OS나 뭐 리눅스나 이런 OS가 맨 아래로 들어가요. 그쵸? 네. 저 그림상에서 보시면 OS 플랫폼이 맨 아래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이 그림에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아래로 갈수록 기계에 가깝고 위로 갈수록 유저한테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코딩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제 저 OS를 코딩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겠죠. 근데 어쨌든 누군가 했잖아요. 그래서 OS를 일단 올려요. OS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드웨어들을 막 제어하기 위한 드라이버나 이런 게 깔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픽 드라이버도 저희가 까는데 아까 말했던 그 복잡한 병렬 스케줄링이랑 연산을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하면 되게 쉬울 수 있는데 어떤 되게 다량의 그림을 구획을 막 잘라가지고 이거를 임의로 막 스케줄링해서 그 코어에다 던져준 다음에 그 코어가 연산을 쭉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컨트롤 소프트웨어가 이제 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쿠다를 엔비디아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딩이라는 걸 할 때 이 유저에 가까울수록 쉬워지고 기계에 가까울수록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OS를 코딩하는 게 되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쿠다도 코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파이썬이나 이런 거보다 훨씬 어려워요. 제가 쿠다도 해봤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쿠다라는 라이브러리를 긴 시간 동안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누적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디버깅도 하고 새로운 라이브러리도 도입하고 이거를 다른 회사가 쉽게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엔비디아만의 무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물론 잘 만드는 것도 있죠. 근데 이 하드웨어를 일일이 제어해주는 소프트웨어도 엔비디아가 쿠다를 만들었으니까 약간 업계 표준처럼 그냥 되어버린.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는 딥러닝에 특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저 쿠다랑 호환성이 아주 최적화돼 있으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단순하게 작업을 해서 엔비디아 쿠다랑 같이 돌리려면 그냥 엔비디아 GPU를 사야 돼요. 네. 아마 AMD GPU를 돌리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복잡한 작업을 더 해야 돼요. 그 AMD에서 만드는 애랑 GPU 그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애랑 서로 간의 약속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약속을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걸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있는 GPU의 점유율이 뭐 엔비디아가 2023년에는 98%, 2024년에는 94%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파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딥러닝에 특화되어 있다는 이유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쌓아 올린 어떤 쿠다라는 노하우가 그런 초격차가 따라잡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던 거는 AI와 하드웨어의 관계고요.